반갑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이선희입니다.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는요,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거입니다. 보통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든지 신체라든지 혹은 성관계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사실 용어는 미국에서부터 왔는데요.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신체,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했던 어떤 한순간을 음란물로 소비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 다큐를 찍게 된 것은 한 사건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20살에 첫사랑을 했다고 해요. 대학생이었는데요. 남자친구와 좋게 잘 지내다가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수업을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많이 고민하다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막 폭발적인 분노를 보이고 협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뜻을 굽히지 않자 사랑했던 사이에 찍었던 어떤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그녀의 얼굴과 함께 당연히 신상이 털렸다고 얘기하죠. 신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는 그 사실조차 알고 있지 않았대요.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학교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너 같다. 너가 이렇게 뜬 것 같다. 너무 놀랬겠죠. 이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영상을 봤을 때는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조회수가. 너무 놀랐겠죠. 그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어떠실까요? 저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했던 한순간이 음란물로 변하는 그런 걸 목격했을 때 말이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이었거든요. 햇살이 정말 눈부시고 봄옷을 고르는 학생들의 손깃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거리에 차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 그녀는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친구는 이름을 바꿨어요. 얼굴도 바꾸고요. 집에서는 이민가라고 이렇게 종용도 하고 했죠.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렵고 누군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당연히 학교도 가지 못했죠. 저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비좁은 골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있었던 거리를 봤는데요. 저 골목 끝에 정말 저렇게 밝은 햇살을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서 골목에 서성이는 그녀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다큐를 찍게 된 이유였죠. 처음에는 우연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큐를 찍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2015년도에 이렇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의해서 개인 성관계 동영상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건수가 무려 3,397건이에요. 다른 말로 3,397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 범죄 분석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이렇게 몰래 찍힌 카메라에 의해서 당한 범죄의 수가 6,000건이 넘어요. 이건 근 10년 동안 20배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이건 성폭력 사건의 24.1%를 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구글을 통해서 접속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의 성은 이런 인터넷의 어떤 성적 폭력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이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무척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심각성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정말 더욱 끔찍해요. 삭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가족들들, 친구들, 수많은 밤을 삭제하기 위해 삭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삭제를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하면서 퍼져나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표현하는 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해주는 전문 업체까지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성업 중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돈이요. 3개월이면 30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다 피해자의 몫이 되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사랑했던 관계에서 헤어지니까 비겁한 복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소위 말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 아시죠? 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올립니다. 그 수집하고 올리는 일을 위한 따로 임시직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을 끊임없이 달면서 이 영상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늘겠죠. 조회수가 는다는 건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 성매매 광고가 붙습니다. 인터넷 도박 광고도 붙고요. 물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최음제, 우리는 이걸 강간약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광고도 막 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운영함으로써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성폭력이 상품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익금이 어마어마해요. 수십억입니다. 뭐 얼마 전에 폐지됐던 소라넷도 수백억이었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나 쉽게 접속이 가능해서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엔 호기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호기심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있냐면 폭력적인 어떤 성향, 가학적인 성적 욕망을 나도 모르게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은 성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성폭력이 상품화된 것을 성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클릭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가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산업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가서 이 성산업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폭력을 학습하면서 돈도 쓰고 성산업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카테고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된 이런 풍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슬쩍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다큐를 찍는다니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 다큐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가였습니다. 참 집요했어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가? 저는 생각했죠.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서 피해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피해를 막 얘기하면 이 다큐의 가치가 올라가는가? 정말 그런가?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요, 막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한 번 클릭에 100원에서 200원이라고 해요. 저는 이 두 경우가 똑같은 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시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를 관음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다큐를 찍는다고 하니까 제 지인들의 모임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봤다고. 여기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자기는 사실 호기심에서 봤다고. 그리고 남들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똑같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안 보면 됩니다. 보지 않으면 유출하지 않아요. 왜? 보복이 되지 않으니까요. 유출하지 않으면 유출하기 위한 어떤 문화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찍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본 거는 좀 이제 용서를 구한다, 사과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단체 SNS 방에 어떤 한 영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침 산책을 하면서 봤다고, 너무 신기했다고. 그래서 딱 찍은 거예요. 모기가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신기해서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달렸을까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밑에 저도요. 금방 저 영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리셨죠? 영상을 금방 지우셨어요. 저 영상은 그분에게 부탁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가져온 거거든요. 아마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곧바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을 거예요. 참 유쾌했어요. 마음가짐 하나가 작은 실천을 불렀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다큐의 이름은 얼굴 그 맞은편이에요. 피해자의 얼굴에 주목하지 말자. 그 맞은편, 피해자의 사생활을 음란물로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리고 나누어 보는 소비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업자들에게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멀어진, 방 안에서 유배 아닌 사회적 유배를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가 저 밝은 거리로 나와서 다시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께 제안 하나 합니다.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한 지난 2달간 굉장히 많은 전화와 페북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습지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추행이었구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등하굣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혹은 또 사적으로도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 미투 운동은 헐리우드발 아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사실 오늘은 미투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미투와 관련된 사안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강남역의 한 빌딩에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전까지 여성이 모르는 남성한테 살인의 피해를 당하면 묻지마 폭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났습니까? SNS를 통해서 이것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인이다.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국화권 한 송이, 쪽지 한 장 들고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혹은 남성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와서 쪽지를 붙입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 대신 죽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의 언어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성폭력 필리버스터를 하죠. 그때도 언론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살인당한 게 아닌데 왜 성폭력 필리버스터가 옆에서 일어나냐. 여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일상 속에서 늘 느꼈던 불안과 공포. 밤늦게 집에 갈 때 누가 쫓아오지 않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학생, 남학생이 뛰어들어와도 뛰어나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열심히 누르잖아요, 버튼을. 내가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상관없이 왜 나는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웠을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느껴야 되는 이 차별 구조 속에서 각인된 공포 같은 것이죠.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샵 붙여서 문단내 성폭력, 영화계 성폭력, 사진계 성폭력. 사실 미투 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의 자기 경험의 고발, 폭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언론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특정한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냐, 혹은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남성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성추문, 성비위,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 이렇게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특정 개인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라면 이거는 나같이 착하고 평범한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자만 하나 처단하면 됩니다. 종신형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해자는 다 어디 간 거야? 결국은 이제 구조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아주 안전한 전략이죠.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여성들이 모두 피해자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해자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서 묻습니다. 개인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조직의 권력형 성폭력이다. 심지어는 갑질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명 배우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니고, 이제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뭐 연극 연출가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런 가해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 공분하기 쉽습니다. 권력자가 여성에게, 특히 나약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공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성별 권력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또 남성들이 질문합니다. 성별 간에 무슨 권력관계가 있단 말이냐? 성별 간에 어떤 위계적 관계가 있나? 우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역차별이다. 여자친구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슨 생일날만 되면 뭐 선물해 주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 속에 있는지 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별 임금 격차는 잘 아시죠? 네. 거의 36에서 37. 그러니까 남자가 10,000원을 벌 때 여자는 얼마 번다고요? 예, 6,700원, 6,500원, 뭐 6,600원 이렇게 봅니다. OECD에서 뭐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평균 임금 수준과 시간별 임금 수준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참여율을 또 얘기하는데요. 한창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될 때 심리학자들도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은? 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가방 끈긴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출산 지도도 그려주시고. 네.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높아졌나? 저 어릴 때 이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충격적인 경험은 M자형 곡선은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곡선이다. 왜냐하면 임신 출산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U자형 곡선은 성진국형이다. 이게 시험 쳤죠? 네.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M자형이 전혀 U자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로. 경제 참여도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경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도 비정규직에 시달리죠. 이코노미스트에서 항상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네, 매년 우리나라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죠.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지만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역차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문제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전형적인 남성성 혹은 우리 사회 바람직한 남성성을 했을 때 결국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힘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남성성 고정관념에서 자라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조적 존재, 수동적 존재, 심지어 성적 대상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도구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나누는 존재고요. 서로 돌보고 의존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하죠. 사내 자식이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다 가서 안아주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울지 마.
근데 남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사내 자식이 어디 뭐 툴툴 털고 있거나 그러죠. 심지어 맞고 오면 나가서 때리고 와야지 어디 맞고 오냐.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인간으로 키워져요. 남자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대 남성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사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사 여성 노인 빈곤율이 45%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이. 근데 여성 노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고 감정을 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된 남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성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자신의 성적 폭력을 폭로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방탕한 여자, 몸버린 여자, 심지어 미친 여자로 취급받아서 사라져갔죠. 예. 그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꾸준히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같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 여성 운동 안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미 1983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 추방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난 이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죠. 자, 이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은 운동의 역사나 법과 제도가 개정되는 역사 안에 아주 변곡점을 이루는 혹은 기폭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1년에 일어난 김부남 사건입니다. 김부남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어린 시절에 9살 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30살 가까이 된 시점에 그 가해자를 찾아서 살해합니다. 50대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금품을 탈취한 흔적도 없고 어떤 개인적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성폭력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형법에 정조에 관한 죄가 있었죠. 정조를 잃은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법에도 6개월 신고죄, 사건이 발생하지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단한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결합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3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94년에 제정이 되죠. 자, 이 가운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미투 운동이죠.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여성의 입을 봉쇄했던 그 성노예 피해를 할머니께서 당당히 언론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분이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서지현 검사처럼 프레스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을 일깨웠죠. 사실 이 운동이 중요한 거는 일본이 저지른 문제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인권 문제로 각인되지 않았었어요. 취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국제인권규약에도 성폭력이 인권 문제라고 이해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국은 보편적 인권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국제인권규약을 다시 쓰고 전 세계 시민들을 각성시킨 굉장히 중요한 미투 운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미투 운동이 단순히 성폭력 고발 운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사회 개혁 운동, 시민혁명,
진정한 촛불 정신의 완성, 혹은 제2의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페미니스트 단체 혹은 여성학을 공부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선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심지어 무의식 속에 꾹꾹 눌렀던 이야기, 차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혹은 말했을 때 자기가 꽃뱀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특정 가해자 한두 명 처단하라는 운동이 아니죠.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 갑자기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다시 여성의 문제로 돌리는 펜스롤을 얘기하는가? 펜스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죠. 아까 여성 경제 참여율 보셨잖아요. 그게 펜스롤 아닙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오랫동안 있었죠.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했던 역사, 여성을 사람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역사, 거기서 여성들은 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소수자, 약자의 문제라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할 때 여성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혜택은 다른 소수자, 약자에게도 갑니다. 물론 남성들도 혜택을 봅니다. 자, 이제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성평등 얘기할 때 남성들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도 군대 가라 할 게 아니라 보다 인권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해 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노예가 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시달리고 노동 착취해서 자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앞날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탓을 할 게 아니라 거대 자본에 맞서 투쟁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는 그 꿈을 못 이루더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꾸면서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예, 먼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구한 날 자기를 팬 남자와 헤어진 지 3년 만에 그걸 공론화하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안 때렸길 바랍니다. 인 어느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뒤늦은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픈 마음도 전혀 없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는 순간
그는 당신 혼자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당신에겐 그걸 함부로 용서할 권리가 없다. 설사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작용으로 연인 관계 중에는 그걸 중단시키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관계가 정리된 시점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말하자면 논란이 된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난 지 3년 만에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젠더의식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의 둔감한 젠더의식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12년간 검사로 일을 했고 또 10년간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사건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 가정 내 폭력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가 됐던 1990년대 중반, 가정폭력을 대하는 검사들의 태도는 나이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대략 제 나이 또래에서 세대가 갈린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 5살 정도 위에 있는 검사들이나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는, 특히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항상 용서하고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또래의 검사들은 합의가 되고 또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폭행을 가한 남편에게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매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뜩이나 성차별이 심하고 또 헤어지려도 사회경제적으로 이혼이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는 사람을 검찰이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낸 선배 검사가 있어서 언젠가 한가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부부라고 해서 그냥 용서해주면 되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만약에 선배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혹은 부부싸움이라는 게 원래 칼로 물베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의외로 그 선배는 뜻밖에도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의 말은 이렇습니다. 금 검사,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는데, 전치 2주라 그러면 멍이 많이 든 겁니다.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벌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형 기준에 따르면 70만 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선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되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다니요? 선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부가 이혼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통은 아내가 이혼을 못하지. 그러면 남편은 집에 가서 맨날 아내를 볼 때마다 전연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어,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다시 때리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금 검사처럼 젊은 검사들은 이런 사건 맡으면 벌금 물리고 나서 정의롭게 결정했다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는데, 그게 오히려 피해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 마누라 때리는 놈은 절대 그 버릇을 못 고치거든. 그래서 나는 벌금을 안 매기는 거야. 우리가 그런 남편에게 구실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때 그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면서 본인이 직접 우작스럽게 맞았으면서도 검사실에 와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그때 과연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남편을 처벌해달라 그러질 못하고 용서해달라 그랬는지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 성폭력입니다. 제가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성범죄라기보다는 폭력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들의 동기는 사실 성욕이라기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싶어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기보다는 폭력범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른 모든 폭력 사건과는 달리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오히려 저희는 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젠더의식 때문에 우리가 여성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 또는 가해자, 피해자의 역학관계에서 여성은 대단히 약자입니다. 남편이 제3자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심지어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내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달라고 빌고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피해자가 본인이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이든 여성은 남성의 잘못을 감싸주고 그 관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압력을 크게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관계에서 그 대표자를 남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커플 혹은 그 커플을 둘러싼 관계, 예를 들면 부부라면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 커플이라면 회사, 혹은 요즘 유행하는 대로 한다면 진영,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을 방어해줘야 된다는 압력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법의 영역에서도, 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부터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의 영역에서도 여성은 남자들보다 적어도 10배는 힘들고 또 10배는 더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당한 범죄에 대처하는 것은 남성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또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하거나 늦게 하기도 하고, 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설득에 넘어가서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다시 제가 앞에서 말했던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사정이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여성들이 피해를 숨기고 고통을 아는 채 살아갑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여성분들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어리석거나 혹은 도덕적 의무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고 안 해서 또 이 피해 사실을 공개 안 해서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의하기는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서보지 않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당한 절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하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 안 했거나 혹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피해자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남성끼리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한테 또 가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한 피해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들은 유독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부담을 줍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미투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놓고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미투 운동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응원한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 다만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다만 혹시 미투 운동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보 진영에 속한 진보 인사로 알고 있던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가 그 사람을, 그 진보 진영에 있던 인사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신고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신고 때문에 진보 진영이 분열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성폭행 사건에서만, 폭력의 피해가 된 여성에게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또 어떻게 평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비난을 가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은 사람을 다시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안 때렸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비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그걸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글을 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허구한 날 맞은 피해자에게 조리에 맞는 말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사실로 무고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당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 당신이 잘못 대처한 거다, 왜 먼저 신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억울한 무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그런 비난을 퍼붓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치이고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이 말에 반박을 하고 싶다면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하루 종일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를 살아온 남성들은 피해자들의 고통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에 나선 모든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작은아마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